한적한 작은 마을 흉빌라는 마을에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 오직 그들이 매일 경험하는 사건들에 의해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것은 데이비드, 흉리, 인과관계의 회의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죠. 어느 날 마을에는 특이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행자 존이었죠. 존은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철학을 체험하고 있던 중 우연히 흉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존이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가장 특이한 풍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사람들이 불에 타지 않는 종이로 불과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이 불을 지펴도 종이는 타지 않고 그저 하얀색 연기만 피어올랐죠. 존은 너무나도 놀라 마을의 연륜 깊은 철학자 마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불이 종이를 태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존이 묻자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행자여,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오. 우리의 종이는 불에 타지 않는 법이오. 우리는 여러 번 불을 붙여보았지만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왔지요. 존은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불이 종이를 태운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철학의 핵심이오. 마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불이 종이를 태운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여러 번 그 장면을 접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절대적인 증거는 없소. 우리 마을에서는 종이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경험만을 가지고 있기에 그게 우리의 진실이오. 존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종이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마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재료가 무슨 재료인지도 알 수 없소. 단지 매번 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 우리가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경험 때문일 뿐이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뽕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지요. 그 순간 존은 데이비드 휴메의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군요. 맞소. 마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박물관 혹은 연구소처럼 이론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것뿐이오. 존은 그 마을에서 며칠을 더 머물며 마을 주민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마크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마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무언가를 직접 경험하며 세상을 이해하려는 태도라는 것이군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마지막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여행자여, 명심하시오.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길. 존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마을을 떠났고 흉빌라는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한 채 한층 더 지혜로운 여행자가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평화로운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이름은 에더라스였고 이곳의 국민들은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왕국이 그렇듯이 에더라스에도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왕국의 법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힘들어지면서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인공, 젊은 철학자 루카스가 등장합니다. 루카스는 왕국의 유명한 학문 도시에서 수학하며 중세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깊이 연구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법 이론에 특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성적 사고와 도덕적 직관이 인간을 인도할 수 있다는 이론을 믿었고 이를 통해 에더라스 왕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카스는 왕국의 왕 프랑코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고민하며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궁의 대규모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의 날짜가 되자 루카스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프랑코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왕국의 여러 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길이 루카스를 향했습니다. 루카스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 왕국의 법률은 너무 복잡해져서 국민들은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따름으로써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궁금해했습니다. 프랑코 왕이 물었습니다. 자연법 이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루카스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자연법 이론은 인간이 이성과 도덕적 직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신이 창조한 자연세계의 일부이며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도덕적 원칙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따를 때 진정한 행복과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왕은 여전히 예야한 표정을 지었지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법을 어떻게 우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루카스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도둑질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자연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합의된 도덕적 원칙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자연법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더욱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코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내 말이 옳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을 제시하고 그들이 자연법을 따르도록 한다면 지금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은 즉시 루카스에게 이 임무를 맡기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루카스는 법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법률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복잡한 법률들을 자연법에 근거한 원칙으로 단순화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규칙들로 재정비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법률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된 새로운 법률들은 곧바로 시행되었고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곧 모든 사람들은 법률이 훨씬 더 명확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더라스 왕국은 다시 한번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국민들은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며 더욱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코 왕은 루카스에게 큰 감사를 표하며 그를 왕국의 공식 철학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카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통해 에더라스 왕국의 혼란을 해결하고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왔으며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자연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이성적 사고와 도덕적 직관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존재했던 어느 별개의 차원, 우리는 인간들이 정부와 사회계약을 맺기 전의 세계인 자연상태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수천 년 전의 지구와 유사한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데이터 큐브에 담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지오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지오옹은 그의 부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강력한 활을 들고 숲을 헤치며 사냥감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농업이나 축산 같은 안정된 식량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빨리 잡아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오옹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포유하는 공룡 같은 야수들을 피하고 다리를 부러뜨릴 뻔한 위험한 계곡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끊임없이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사냥꾼들이었습니다.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이 투쟁은 이곳에서 매순간 체감할 수 있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오옹은 혼자 사냥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점화석이 있었습니다. 이 점화석은 불을 피울 수 있는 긴급 상황용이었는데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건 지오옹뿐이었습니다. 지오옹은 이 돌을 무척 아꼈는데 바로 그것이 그를 다른 사냥꾼들에게서 보호해주는 유일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오옹의 부족에는 이 점화석을 탐내는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붉은 눈의 라이걸이라는 강력한 사냥꾼이 있는데 그는 지오옹이 점화석을 빼앗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 지오옹은 야옹이라는 큰 숲 고양이를 사냥하고자 우거진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뒤쫓아오는 소리, 숨막히는 긴장감. 바로 라이걸이 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지오옹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라이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사냥하고 잡은 것을 나누는 계약을 맺자. 내가 점화석을 빌려주고 너는 나를 보호해줘. 처음엔 라이걸이 냉정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점화석의 유용성을 알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할 수 없었지만 생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지오옹과 라이걸의 협력은 더 많은 부족원들이 합류하면서 큰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제 역할을 하고 규칙을 정해 생활했습니다.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리더를 선출하고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결국 지오옹과 라이걸의 계약은 홉스가 꿈꾼 리바이어던의 출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쟁과 혼란 속에서도 인간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과 법,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살아있는 예시였습니다. 지오옹과 라이걸은 두려움 속에서도 단합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선구자들이었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기초로 자리 잡았습니다.